네. 먼저 지난주 그 퀴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맞춰줬는데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회계가 목적이 있는데 강연이 있는데 규칙이 없는 거는 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명확성이나 공정성 선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회계하고 수익사업에서는 서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분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사나 시설에서는 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신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법인에서 산하시설로 돈을 보내는 건 가능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 과목, 예산 과목 이미 신설 못한다는 거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하시설이 법인본부로 전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가능한데 법인본부의 운영비를 보낼 수 없어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하신 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50%예요. 그래서 약간 트립을 썼는데 그 50% 초과할 수 없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틀리다가 맞습니다. 아니, 맞다가 맞고 틀리다가 나봤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에는 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은데 그렇게 독특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울 거는 여기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 계신데 공익법인 회계가 그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어서 또 하나가 요새는 복식부기를 배워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게 1시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1시간 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이게 재무 상태 변동이 있는 거 요거를 거래라고 하거든요. 거래라고 하고 여기서 인식하고 측정하는 거 이거를 분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거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써서 요게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요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좀 같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데다 넣었을 텐데 그냥 회계가 그 측정이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참고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게 거래라는 게 있는데 거래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분계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이 분계장에 기재하지 적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전표회계라고 해서 전표에 적는 걸 가지고 거의 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청기적 원칙이라는 데다가 옮겨 적어요. 옮겨 적는 거를 전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은 거가 과연 맞게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걸 만든 겁니다. 시산표가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TB라고 하는데 요거까지가 그 회계 기간 중에 늘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새 컴퓨터에서는 요거만 넣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별로 찾아볼게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말에 가게 되면 그 정리분계, 결산분계, 결산수정분계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걸 해서 정산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시장표가 나왔을 때 현금이나 예금 잔액이 실제랑 맞는지, 그 다음에 뭐 유가증권이 있으면 유가증권이 장부상에 있는 거랑 현재랑 맞는 건지, 그 재고가 맞는지, 그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맞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서 이게 단순하게 회계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조직이 다 한 번씩 다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게 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문을 몇 가지 써놨는데요. 거래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트랜잭션인데 우리는 이렇게 거래라는 말을 쓰고 중국어는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는데 왕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일본은 추인이라고 해서 도리익이라는 말을 쓰고요. 분계라는 게 있는데 분계는 영어로는 원래 저널라이즈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계라고 하는데 일본은 치와케라는 말을 쓰고요. 영국은 분류라는 말을 썼어요. 저널이라는 말이 서양에 보면은 신문 이름에 무슨 저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일기장이라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들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앞에 거에 이제 다시 설명인데 하나 이제 여기서 거래에서 말씀드리면 거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영업에 따른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처음 배울 때 그 회계상의 거래하고 그냥 상지상의 거래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문을 하다, 계약을 체결하다 이런 거는 그, 그 회계 단위의 재무 상태의 변동이 없어서 회계상의 거래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도난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 상태 변동이 있는 거라서 우리가 통상 거래라고 그러진 않지만 그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할 때 보면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온 거가 기본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그 현물 기부를 받으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기부다 그렇게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물 기부를 쓴 거 그것들이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분계라는 데에서는 이제 우리 여기서 별로 안 배우는데 회계 등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회계 등식이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가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비용을 이 등호 이퀘이션 2로 넘기게 되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계라는 거는 그 자산 부채 자본식 비용 이 5가지 더 이렇게 자세한 것도 있지만 어느 계정으로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그 계정이 어느 쪽 왼쪽이냐 오른쪽에 기입할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의 금액으로 기입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거가 그 계정 과목을 잘 모르면 이게 어느 과목으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금액은 비용리 쪽에서는 거의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 주고요. 금액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경우는 현물 기부를 받았을 때 현물 기부를 얼마가 할 것인가 그것만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정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고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순자산이 있고 손익계산서 운용성과표 계정에는 수익 비용이 있어서 그 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죠. 여기는 그냥 계정 과목을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계정 과목만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단순성, 손익계정 분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예산 과목들을 임의로 신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그 외 다른 데들은 그각 단체에 알맞게 계정 과목들을 설정해서 씁니다. 다만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말아야 되고 그 조직이 변경할 때는 새로운 회계론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그 일반적입니다. 그 특수계정이라는 기록을 썼는데요. 그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는데 이 평가계정만 말씀을 드리면 그 비영리단체에서는 거의 그건 없고요. 아마 감가상각누계만 있을 텐데 이 대선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잔액이 어느 쪽에 나타나냐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 대변에 나타나는데 그게 부채가 아니고 매출채권이나 유형자산의 그 상대 마이너스 하는 금액이라서 그래서 평가계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혹시 그 관심 가지시면 인터넷 같은 데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식보기 볼 때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거래 판료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산의 증가나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수익이 이렇게 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 그 연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약간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하고 자산의 감소, 그럼 자산의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 자산의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 약간 실선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것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복습보기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는데 이거를 대차 평행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대차 일치의 원칙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왼쪽 금액하고 오른쪽 금액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래 유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현금 출납을 쓸 때는 현금의 지출, 현금의 입금만 쓰는데 그 공시국에서는 그 말 그대로 두 번 적는다. 그런 면에서 거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그 여러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우선 현금 거래가 있는데 이 현금 거래를 뭐냐면 현금 입금 거래, 현금 출금 거래를 해서 현금이 그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대체 거래라는 건 뭐냐면 현금 거래 없이 있는 거래들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거가 그 현물 기부를 받았을 때가 여기가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같은 거 하면 요 일부 입금, 일부 출금은 뭐냐면 현금 거래가 있으면서 다른 그 대체 거래도 있을 때 그다음에 단순 거래하고 복합 거래라는 게 있는데 단순 거래는 그 분계를 할 때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이렇게 왼쪽에 외교통비, 오른쪽에 현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나 있는 거를 단순 거래라고 하고 복합 거래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 거래하고 손익 거래, 혼합 거래인데 교환 거래는 재무상태표 그 계정 과목만 그 거래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금을 주고 상품을 샀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반대로 이제 손해거라는 건 뭐냐면 그 뭐 급여를 주거나 복리후생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 저기 손익이 수반되는 거래를 손해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혼합거래는 그 이렇게 여기 위에 거는 교환 거래고 밑에 거가 손익거래라서 두 개가 합쳐진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환 거래라는 말을 별로 쓰지는 않는데 그 무슨 말이 있냐면 자본 거래하고 손익거래라는 게 혹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그 영리법인에서는 그 주주와의 거래를 보통 자본 거래라고 하는데 다른 책에서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교환 거래도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손익계산서에 올라가는 것들을 손익거래라고 하는데 사실 비영리 단체는 이 자본 거래가 없어요. 그 주주라는 게 없어서. 근데 다만 어떤 게 있냐면 기본 재산을 받게 되면
기부금 수익하고 손익계산서 잡지 않고 바로 그 저기 순자산 쪽에다 잡기 때문에 그것도 자본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우리나라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부 거래, 외부 거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내부에서 불이 났다든지 건물 상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외부 거래라고 하고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걸 외부 거래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별로 쓰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입금점포, 출금점포를 따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입금점포는 빨간색이고요. 출금점포는 파란색입니다. 그게 저희 선배, 오래된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들어오면 그 주인이 얼굴이 빨개져서 좋아져서 얼굴이 그래서 빨간색이 되고요. 그러면 돈이 나가면 얼굴이 새파래져서 파란색을 썼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외우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금전표, 출금전표 자체를 쓰는 데가 별로 없고요. 요새는 이렇게 이게 대처전표 양식인데 차변하고 대변이 나오는 걸 거의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는 밑에다가 지출결의서를 써서 A4 위에다가는 회계전표를 쓰고 밑에다가 영수증 같은 걸 첨부하기도 하고 지출결의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계장을 나온 건데 예전에는 전표만 만들고 분계장을 거의 안 만들었는데 요새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는 이게 전표가 입력이 되면 이렇게 분계장이 따로 나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그러니까 금액이 왼쪽 금액하고 오른쪽 금액이 항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식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표가 작성이 되고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계란을 해요. 그러니까 옮겨 적어요. 그렇게 옮겨 적는 이유가 뭐냐면 각 계정별로 그게 증가가 얼마고 감소가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 쓰는 계정 양식이라서 날짜가 나오고 계정 과목이 나오고 적요 나오고 이제 여기가 증가 감소인데 여기 차변금액, 대변금액, 잔액이 나옵니다. 근데 회계상에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T 계정이라고 해서 T를 써서 이쪽에 어느 차변 이쪽에 있는 대변 금액을 찾습니다. 이렇게 T 계정이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약간 T 계정보다는 좀 자세하게 하는 건데 이것들이 각 계정별로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보통예금 뭐 이런 것들로 증가가 얼마고 감소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예금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보통예금 계좌가 10개가 된다 그러면 총괄 계정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보통예금 하나하나별로 이런 걸 따로따로 적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보조부라고 얘기합니다. 보조부에 관한 설명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계정 원장이나 보조 원장에 적을 때 자산하고 비용은 증가를 왼쪽에 쓰고요. 그 다음에 감소를 오른쪽에 씁니다. 반면에 이게 처음에 복식부를 배우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은 증가를 오른쪽에 쓰고 그다음에 감소를 왼쪽에 써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증가를 왼쪽에 쓰고 감소를 오른쪽에 쓰는데 그 반대로 쓰는데 그게 왜 그렇게 쓰냐면 회계 등식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여기는 증가를 왼쪽에 쓰는데 부채하고 자본은 반대 오른쪽에 쓴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각 계정에서 적은 것들을 합계하고 잔액을 가져와서 적어보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시산표를 작성해보는 목적이 뭐냐면 왼쪽 금액 합계하고 오른쪽 금액이 맞는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이걸 이렇게 시산표를 잘라보면
위에는 재무상태표, 밑에는 손익계산서가 돼서 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나누면 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시산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시산표는 보시면 이게 학계전의 시산표인데 잔액만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잔액 시산표라고 하고요. 학계만 표시하면 학계 시산표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계 잔액 시산표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는 시산표 혹시 하다가 차평금액하고 대변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총계정원장의 전기를 누락했다든지 이중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산표 금액이 이제 차변금액 합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하고 비용 계정 금액이 원래는 차변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제약은 수익이 그 원래는 이게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왼쪽에 나타나면 그게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시간표를 복식부기라는 게 자가검증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도 이렇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를 이중으로 그 문제적을 다든지 뭐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산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현실이랑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듣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연구원 9월 말 시산표인데 이게 더전이라는 회사에서 스마트 A라는 걸 만든 건데 보시면 부가가치세 대급분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 플러스 잔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왼쪽이 다르게 됐어요. 지금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위지급금 이게 주로 카드 대금인데 그것도 이게 원래는 이쪽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것도 좀 잘못돼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가 이렇게 금액이 다 맞지만 금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현실 금액이랑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약간 복잡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분재라는 걸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퀴즈를 안 내고 여기 예제 2번을 여러분들이 각자 제출하셔서 작성하셔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일요일 저녁까지 작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예금 출납부부터 한번 말해 보겠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기본재산 현금 1,000만 원하고 건물 이용은 보통 재산 1,000만 원의 출연약정을 체결했어요.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재산 1,000만 원하고 건물 이용은 보통재산 1,000만 원을 출연받았다고 하면 지금 예금 출납부에는 이렇게 보통재산 1,000만 원도 현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입에서 이거는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2천만 원이 잠깐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1년치 1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돈이 100만 원이 나갔을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임대료를 받았으면 5천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
550만 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돈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비품을 샀으면 5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잠깐 이쪽에 되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그 500만 원을 돈을 샀으니까 이쪽에 현금이 나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부처로부터 3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급여를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점업본비를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여비고통비를 50만 원을 지급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5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아까 부가세 여기서 해서 뭐 이렇게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그 11번, 12번, 요거 3번은 그 기말에 수정공제 비슷한 거라서 현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지금 얼마가 남아있냐면 8,550만 원 예금에 남아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식해서 현금 출납 우리가 단식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요거를 복식국에서 분기를 살펴보고 싶으면요. 예금 2천만 원 들어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이 2억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을 잡고요. 그다음에 기본 순자산은 얼마를 받았냐면 건물 2억하고 현금 1천만 원 그래서 2억 1천만 원이 됐고요. 그 기본 수익은 1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합계를 써놨는데 이렇게 금액이 합계가 맞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나간 건 일단 이렇게 예금이 나간 걸 생각하시고 보험료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돈 5천만 원 임대보증금을 받았거든요. 그 임대보증금은 뭐냐면 이게 언젠가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부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임차료 받은 거 550만 원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은 그 55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 가지고 있다가 세무자 낼 돈이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비품을 500만 원을 샀습니다. 비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3천만 원 현금을 그 기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그 운영성과표에 그 기부금 수익이 될 거고요. 현금이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건 급여로 비용의 급여를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종업분비를 지급한 거는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서 비용을 잡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여비교통비 나간 것도 현금으로 나간 거 여비교통비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건 아까 간단하게 했는데 그 이렇게 받은 거하고 선거 부가세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여기서
소모품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 이제 40만 원어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모품 계정에서 여기 있는 소모품비 계정에서 40만 원을 차감을 해서요. 그것만 짐을 자산 계정에 올리면 분계가 요분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그 비품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품 감가상각비 이렇게 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노란색에 있는 거는 현금이 없던 그 거래에서 나왔던 것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그 현금비랑 그 거래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계라는 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원장의 전기를 여기 있는 예금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기본 신자산이라는 걸 여기 보시면 기본 신 여기마다 이렇게 다 일단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면 영어로 포스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그 것들을 다시 학기 전에 시간표로 이렇게 다 옮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합계가 얼마냐면 그 이번 기회에 증가한 금액이 1억 550만 원이고 감소가 2천만 원이거든요. 여기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모품 계정은 뭐냐면 소모품에 있는 거를 가져온 거고요. 그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계좌에 맞는 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차변합계도 맞고 대변합계도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계정 과목에서 여기서 그 여기 이제 자산 계정 과목인데 여기서 오른쪽에 자산 잔액이 나와 있는 건 없고 여기 삼각의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하고 비품의 저기 평가 계정이라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부채 계정, 순자산 계정, 요거는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 됩니다. 그 소모품비는 처음에 100만 원을 썼는데 40만 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 사실 여기서 말 약간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자산이고요. 여기까지가 부채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익 계정 방법이고 이게 이제 비용 계정 방법.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자산 계정 과목들을 요 잔액들을 재무상태표를 좀 옮겨보시면 옮겨놓고 부채는 다시 이쪽에 옮겨 이 운용성과표 중에는 이 수익 계정 과목 여기 옮기시고
비용들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합계가 나오는데 그 요 차액만 좀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이번 기회에 수익이 4,500인데 비용이 1,660만 원이라서 이 차익이 당기수익이 있고요. 그 동일한 숫자가 여기다 나타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만든 거를 정산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 항목하고 손익계산 항목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식분의 또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혼자 막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스피커를 켜시고 질문을 보시겠어요? 최준현님이 어렵다고 하셨네. 음, 그,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나? 어, 복식후기하고 발생주하고 맞는 건 아닌데요. 그, 저기 원래 여기서 종업분비를 100만 원어치 샀잖아요. 그걸 이때 이제 비용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비용으로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함을 제가 몇 푼 떨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기말에 40만 원이 남았으면 이번 기회는 종업분비라고 얼마를 표시해야 되냐면 그 40만 원 이거 남은 거는 빼고 60만 원만 표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분기가 어떤 거냐면 처음에 100만 원 비용 처리한 거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것만 지금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 또 하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복잡한데 여기서 처음에 비용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다가 소모품이라고 했으면 그 저기 요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소모품이라고 한 자산인데 이번 기회 비용으로 60만 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여기다 고치게 되면요. 소모품을 100만 원 했으면 그 이번에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기는 소모품 품비를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60만 원이 돼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발생주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여기
보험료 같은 것들도 보험료가 원래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그냥 12월 말까지가 되는데 연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에 1년치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치를 다 지급을 하는데 기말에 가서는 그 다음에 6개월분은 뭐라고 하냐면 상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말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결산 적립분기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여기서 쓴 거하고 이렇게 소모품 비교했을 때랑 다른데 어느 쪽이랑 관계없는데 그거는 좀 더 생각도 해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은 또 없나요? 이렇게 해도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거랑 좀 안 나올 텐데 그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렇게 바꿔놨어야 됐군요. 그러면 결과가 좀 차이가 났는데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해주면 60만 원이 안 맞았어요. 이렇게 아까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까는 소모품 여기서 100만 원을 했다가 차감을 해서 40만 원 올렸는데 지금 바꿔놓은 거는 처음에 그 100만 원을 했다가 차감을 해서 미리 넣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 거고요. 다시 구조를 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예전에 수작업 할 때는 이런 그 일개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전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장부에다가 포스팅을 하고 옮겨주고 나서 그게 이렇게 맞는지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요건 별로 안 쓰고요. 그래서 일개표, 뭐 주개표, 월개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미국 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표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일개표 같은 걸 만들었는데 미국은 어떻게들 하냐면 현금 기록부하고 리시버블 장부하고 페이블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원장에다 적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원리는 똑같은데 회계 처리하는 기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미국 애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복잡하게. 그걸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연말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든 해야 되냐면 시산표를 만드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장이랑 다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원장이 자네하고 예금 계정하고 맞냐, 그다음에 매출채권이랑 맞냐, 아니면 재고자산 금액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재물조사나 그 아니면 우리가 받을 돈 아니면 지급할 돈 같은 거를 다 조회를 해서 그게 시산표에 숫자랑 다 맞는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걸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라든지 종업금 정리한다든지 법인세 몇 개 있으면 법인세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수정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수정 시간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영리가라서 있는데 그 손익계산서 운영 성과표를 만들고 자본분석표 만들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만들고 현금분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마감이라는 걸 하는데 책에 별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손익계정이라는 거는 한 해만 쓰고 마감을 해서 전체가 그 다음 임금 계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내주는 있는데 마감 거래, 뭐 2월 거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손익 계정을 다 마감을 하고 나서 그게 재무상태표로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산표라는 건데 아까 그 시산표에서 두 개 쪼개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는 이제 기말 결산 정리 분기를 만들었을 때 하는 건데 아까는 우리가 이거 없는 거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표를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그 정확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복식보기에서 손익계산을 할 때는 그 아까 그 엑셀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가 재무상태표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운용성과표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그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만약에 이게 많으면 그게 이익이 될 거고요. 혹시 비용이 많으면 그게 손실이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순자산법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렇게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많으면 그만큼의 순이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이론은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그 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 그 계정 과목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을 두 개를 쪼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서로 그렇게 다 연결된다는 것들인데 이거 표도 좋지만 밑에 있는 샘플 좀 보시면 우선 그 저기 공익법인 회계준에서 현금흐름표 만들지 않게 되고 만들지 않으면 되게 되는데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기초원금이 얼마가 있고 기중에 증가한 게 얼마가 있는지를 해서 기말걸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현금흐름표는 기초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들어가고 기말거가 들어가고 그래서 차액 증가만치는 어떻게 변했다는 걸 표시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앞장을 보시면 현금흐름표가 그러니까 기초 현금이 여기 들어오고 기말 현금이 온 다음에 이번 기회에 현금의 증가나 감소를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금흐름표라는 것은 그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항상 기업들은 이거 말고 내부에서는 자금 수지표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돈이 얼마 들고 나갈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실제로 맞춰봤습니다. 매일매일 맞춰보기도 하고 한 달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1년 아니면 몇 년 동안의 그 현금 자금 수지를 추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현금흐름표는 내부 관리용이 아니라 외부의 보고용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게 그 포괄 손익계산서 여기 단기 손익이 나와 있으면 그게 자본변동표에서 전기의 그 이월이익금이 요 숫자가 여기 들어가고요. 이번 기에 이익 난 거가 여기 들어가서 이게 차기 이월이익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여기도 그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그 자본 변동표에 오고요. 기초의 자본이 오고, 그다음에 그 비상증자 배당 같은 게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기말 자본이 되면 이게 재무상태표의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렇게 이 재무제표 네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강의가 제가 이번 강의가 두 번째랬고요. 지난 4월부터 한 번 했었는데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 달라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3일 회계법인에서 올해 연초에 그 비영리 회계 프로그램 스타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상으로 보급하고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3일 회계법인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상 회계사는 이렇게 3일 회계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썩 좋은 평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비영리에서 그냥 무료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분의 1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영리회계 프로그램인데 작년 제가 도와줬던 비영리법인은 해결을 많은 여직원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알맞게 바꿔서 쓰는 경우를 봤는데 비영리 전용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냥 무료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것도 좀 사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동영상 하나 찾아드려서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 사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사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엑셀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다니그 다음에 복식부기는 그보다 외우기처럼 자기 몸에 익숙하게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개정 과목도 익숙해지고 차별이나 대분 같은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영리몬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ERP를 만드는 데인데 여기가 올해 초에 공익법인 회계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보면 저렴하게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셔도 좋고요.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비영리 프로그램 더존 G20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비싸요.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하고 더존이 프로그램이 말합니다. 영리 소규모 회사들까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비영리 쪽은 제가 보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우선 좀 금액이 좀 비싸서 추천해줘도 잘 못 쓰시던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영리먼 프로그램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둘다 읽었고요. 아니면 그 저기 3일의 개발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라는 거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시 25분인데 이따가 카톡에다가 제가 이걸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해보셔서 일요일 저녁까지
제가 이메일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출석 체크는 다른 퀴즈가 없고요. 그리고 과제를 하는 거 해서 제출해 주는 거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미리 거기 좀 보고서 같이 해본 건데 시간 당는 말씀드리면 이렇게 2017년 2017년도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의 이제 은행 통장이거든요. 약간 센시티브한 건 갖다 좀 지워버렸는데 이제 통장 기록을 1년치를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요. 여기는 무슨 저기 출금 거래 출금이 이게 국세부부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을 거잖아요. 출금 거래를 이거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복리후생비, 통신비, 관리비 이런 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갈 출금된 금액이 여기가 합계가 맞도록 이렇게 검증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놔서 이 합계가 보시면 그 금액이 4,600 금액이 로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정강 분류를 이렇게 복리후생비, 통신비, 관리비 뭐 이런 거 해놓은 거예요. 미지급은 뭐냐면 그냥 신용카드를 쓴 건데 이거를 다시 신용카드 명세 가지고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수입이 있는데요. 수입을 보시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입이 1년에 수입이 5,400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본 수입이 얼마가 닿는지 잡수입이 얼마인지 부품 수입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보통 현금 출납으로는 이것만 쓰는 건데 상세 계정 과목을 이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이쪽에 시산표 쪽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게 전기 말에
600만 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기에 이게 뭐냐면 예금의 이게 입금 금액이고 이게 출금 금액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분류했던 숫자 요거는 어디 가냐면 이 숫자는 그 여기 오른쪽에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 개정 감독들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출금 금액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지날 요금하고 이번 기 움직임하고 그거를 더해보면 기말이고 이런 수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수정 분계를 더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시산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단체들의 경우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예금 출납금만 쓰다가 기말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미국 애들이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멀티칼럼 레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소규모 단체들은 이렇게만 해서 복식부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단식부기인데 이거를 상대 계정 과목이 뭔가를 따져봐서 그 다음에 시간표를 만들고 하는데 이게 한 말씀드리지만 멀티칼럼 레저라고 합니다. 제가 회계사를 78년부터 했는데 주로 외국계 회사 쪽을 많이 했는데 외국계 회사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표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멀티칼럼 캐시 레저라는 걸 써서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복식분이 구조를 조금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시면 기중에는 현금을 하다가 기말에 가서 복식분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스피커를 켜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방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보여드린 멀티컬럼 이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긴 한데.